예, 내가 잘못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요물 같은 게 이렇게 뒤통수 칠 줄도 모르고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어. 저한테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화가 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걔가 나한테 화내는 게 너 때문이니 이러는 거 아니냐. 네가 마음을 풀어야 내 아들이 나를 본다니 어쩌겠니? 너도 늙은 시엠이 혼자 고독 사는 거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어머니,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 아빠가 어머님을 안 보는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때문이거든요. 너? 이게 아주 내 아들 뺏어 살면서 기세가 든든하구나.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면 적당히 화도 풀고 남편 설득해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게 해야지. 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설설 키워야 해? 누가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이런 연락 안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어머님 전화 받는 거 썩 내키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어머님을 안 본다고 하겠어요. 저한테 이러시기 전에 본인이 한 일이나 돌아보세요. 썰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와 옥신각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절연을 선언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연락할 엄두도 못 내고 매번 제게 전화해서 외롭다며 앓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성질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예전 성격이 나오곤 하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 측은한 마음을 가져보려던 저도 다시 정신이 번쩍 들어 큰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곤 하네요. 어머니를 안 본다고 해서 저희 남편이 아나무인 불효자는 아니랍니다. 그저 성실하고 가족 아낄 줄 아는 이 시대의 평범한 가장이죠. 그런 남편이 어쩌다가 자기 부모에게 치를 떨게 됐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현명한 조언이나 따끔한 충고 한마디씩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죽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나중에 저도 그런 죽집 하나 해보고 싶은 마음에 경험을 쌓으려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맘때 1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결혼 마음을 굳히고 예비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데 저를 본 시어머니는 웃음기 하나 없는 차가운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교도 전문대밖에 못 나온 데다가 홀어머니랑 둘이 살면서 뭐 죽집에서 일한다고? 이거 아주 막장이 따로 없네. 그 주제에 지금 명문대 나와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찾아온 거야? 너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았구나? 그 말에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대신 남자친구가 얼굴을 붉히며 원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엄마 아들이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여자예요.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명하고 착한 애가 이런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 무식하고 주제도 모르는 게 아니고? 엄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 어미 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질러. 너 이 집 장남이야. 내가 홀몸으로 아들들 명문대 보내 대기업 들여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고작 이런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 집 잘난 아들들 어떻게 결혼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데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분수가 있어야지.
어디서 저런 걸 끌고 와서 결혼말을 힘에 담아? 너나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 여자한테 홀려서 신세 망친 남자가 어디 한둘인 줄 아냐?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취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겠다는 게 무슨 문제라고 이러세요? 저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이 치열하게 언쟁을 벌이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서도 결혼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잠시 후 예비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다시피 한 저는 남자친구를 향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네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님 펄쩍 뛰시는 거 보니 나도 자신이 없어졌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어려운 게 고부관계라던데 날 저렇게 싫어하시는 어머님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큰 소리치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몸에 이상을 느낀 제가 병원을 찾았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에게 저와 결혼하지 못하면 대기업도 그만두고 귀촌해서 농사나 짓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의 임신 소식까지 알아들자 끝까지 버티던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네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됐지만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울며 겨자 먹기로 고집을 꺾으셨으니 제가 꼴보기 싫어 어쩔 줄을 모르셨답니다. 그러면서 배가 불러오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애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그게 보잘것없는 너를 며느리로 들인 나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야. 알겠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첫 혼사를 이렇게 망쳤으니 억울해서라도 둘째 며느리는 내 손으로 직접 골라야지. 안 그래도 잘난 아들들 뒀다고 선자리가 물 밀듯이 밀려 들어오는데 장남이라는 게 하필 골라도 어디서 저런 걸 골라서는. 아유, 내 팔자야. 아, 뭘 그렇게 보고 서 있어. 가서 냉수라도 한 사발 가져와. 너만 보면 내가 속이 탄다, 속이 타. 이렇게 저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와는 다르게 첫 아이는 딸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첫애를 품에 안은 기쁨에 눈물까지 흘렸지만 시어머니는 출산을 제 앞에서 노발대발 하셨네요. 밉다 했더니 어쩜 하는 짓이 다 이 모양이야? 아들 하나 낳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괜히 산후조리다 뭐다 요란 떨면서 시간 잡아먹지 말고 바로 둘째 가질 생각부터 해라. 내 아들 뺏어갔으면 대신 떡두꺼비 같은 손자라도 내놓아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출산한 저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전보다 더한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만 마주치면 둘째 타령을 하시며 저를 압박하셨죠. 그런 스트레스가 마음에 짓누른 탓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부부 사이에는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큰아이가 4살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자 어머님은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하셨네요. 그렇게 날로 심해지는 구박에 실마던 어느 날 드디어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큰애를 낳고 4년 만의 일이었죠. 평소 냉소적이기만 하던 시어머니도 기다리던 둘째 소식에는 표정이 좀 누그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돌리고 있던 제게 시동생의 결혼 소식이 알아들었어요.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동생은 어머님의 바람대로 명문대를 나와
남편과 같은 회사에 들어가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대로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1등 신랑감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까다롭게 상대를 골라 선자리를 주선하던 시어머니는 드디어 아들이 결혼 마음을 먹자 신이 나셨네요. 게다가 시동생이 고른 여자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남들 앞에서 격식 다지며 체면치레하게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충분히 흡족해야 할 상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동생이 결혼하기로 한 다음부터 어머님은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예비동서를 자랑하기 바쁘시더라고요. 평소 저와 외출하기도 싫어하시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더니 시간이 아깝다며 결혼을 서두르셨고 예비동서도 그게 싫지 않았는지 첫 인사 후 한 달 만에 후다닥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둘째 며느리를 보셨으니 혹시 조금은 너그러워지실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졌어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커다란 착각이었던 거죠. 둘째 며느리를 맡고 나자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잘난 동서와 저를 비교하며 구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제 숨통만 더 조여오는 느낌이었네요. 한데 동서가 결혼하고 석 달도 안 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님은 또 신이 나서 저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혼여행 가자마자 애를 만들어 왔나 보다. 아유, 안 그래도 예쁜 게 어쩜 이렇게 예쁜 집만 골라서 하는지. 빈 몸뚱이로 시집와서 쓸모없는 딸 하나 던져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던 누구라. 어쩜 달라도 이렇게 다르니?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입술만 깨물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저는 어느덧 만삭의 임산부가 되었어요. 물론 그동안에도 어머님은 쉼없이 갖가지 방법으로 저를 피곤하게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 둘째가 요즘 통 못 먹고 있다는 거 들었니? 애가 얼마나 힘들면 강의도 쉬면서 집에 있다는구나. 그러니 수산시장 가서 싱싱한 걸로 전복 좀 사서 죽 끓여 걔네 집에 좀 가져다 줘라. 네? 제가요? 그래. 네가 죽집에서 일했다며. 그나마 그것도 제주라고. 이럴 때라도 써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전복은 대충 마트에서 사지 말고 꼭 수산시장 가서 사거라. 아참, 그리고 네 시동생한테 들었니? 지금 그 집에 네 동서 사촌 남동생이 와 있는 모양이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지금 강의할 곳 알아보고 있다더라. 본가가 지방이라 서울에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 데리고 있기로 한 것 같으니 네 시동생 처남 먹을 반찬도 좀 만들어봐라. 어머니, 저도 이제 몸이 무거워서 잠깐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데. 아니, 시키면 그냥 하면 되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내 보기에 둘째는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 같다. 배 모양을 보면 그래. 그러니 교수 아들 밥시종도 감지덕지해라. 시어머니의 엄명에 저는 만삭의 몸으로 수산시장까지 가서 전복을 사다 죽을 구였습니다. 대충 마트에 가서 사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미심쩍다며 수산시장에 있는 전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꼼짝없이 지하철을 타고 먼 길을 가 전복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 제가 동서에게 가져다 줄 죽과 반찬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길길이 화를 냈어요. 아니, 당신이 왜 재수씨 죽을 만들어? 정작 얻어먹어야 하는 건 당신 아니야. 안 그래도 배 나와 애까지 보느라 힘든 사람한테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야? 내가 지금 엄마한테 전화 드릴 테니까 당장 그만둬.
그러지 마. 괜히 어머님 화만 돋아봐야 나한테 좋을 거 없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몰라서 참은 게 아니야. 당신이 하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해서 울컥울컥 하는 걸 몇 번이나 참은 거잖아. 근데 이제 하다하다 만삭인 당신한테 재수씨 죽심부름까지 시키셔?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내가 하는 음식이 그래도 먹을만 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겠지. 아직까지는 괜찮아. 내가 정 힘들면 당신한테 부탁할 테니까 제발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 나서줘. 안 그래도 영지 보느라 힘들 텐데. 미안해. 그럼 당신은 저기 서서 코치만 해줘. 만드는 건 내가 할게. 어머, 됐어. 내가 하면 되지. 어떻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런 것까지 시켜. 남편도 다 뭐해. 이럴 때 써먹어야지. 아, 어서. 남편은 저를 의자에 앉혀두고 자기가 두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하더군요. 비록 시집살이는 고되고 손아래 동서에게도 치이는 삶이었지만 그렇게 든든한 남편이 있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다음날 저는 어렵게 만든 죽과 반찬을 들고 동서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서가 절 반기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어머님은 괜찮다는데 왜 이런 걸 시키셔서는. 형님도 그래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 실례인 거 모르세요? 아, 전화를 하긴 했는데 동서가 안 받더라고. 어쨌든 해오신 거니까 받긴 할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동서는 거기까지 찾아간 사람을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고개만 삐쭉 내민 채로 죽만 받아서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러니 고맙다거나 수고했다거나 하는 인사치레는 기대할 수도 없었네요. 오히려 동서의 앙칼진 짜증에 순간 얼굴까지 달아오를 정도로 당황했죠. 역시나 외모는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저는 왠지 동서가 편하지 않았어요. 교수라고 하기에는 외모가 너무 화려하고 태도도 겸손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까지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딸고 들어가는 눈치더군요. 하지만 그런 동서가 임신까지 하고 나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든 겁니다. 엄연히 제가 손윗사람이지만 동서의 막대먹은 행동을 지적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드디어 제가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머님의 기대와는 달리 저는 또 딸을 낳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미리 딸이라는 말을 들었던 저는 담담했지만 혹시나 하던 어머님은 여지없이 불호령을 내리셨네요. 아니, 나는 내리 둘이나 낳은 아들을 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하나도 못 낳아? 내가 너한테 뭐 큰 거 바래? 그냥 장남한테 아들 하나 낳으라는 게 그리 어려운 거야? 그러자 곁에서 그 말을 듣던 남편이 결국 한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성비를 애 엄마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딸이 대세라는 것도 모르세요? 대세는 무슨... 그래봐야 돈이나 퍼쓰면서 지 부모 등골 빼다 시집가면 끝이지. 저는 아들 10트럭 갖다 줘도 우리 애들이랑 안 바꿀 거니까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그만 가세요. 이 사람 좀 쉬어야 돼요. 남편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어머님도 그제야 입을 닫고 저를 노려본 뒤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물론 그 뒤로 저에 대한 미움은 극에 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미우니 애들도 미운지 손녀들 한번 안아주지 않고 밀어내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동서도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빠르게 나온 아이였지만 다행히 모든 게 건강하다고 하더군요. 예상대로 어머님은 아들이라는 말에 동네 잔치라도 할 기세로 좋아서 난리였답니다. 그러면서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까지 이르렀죠. 예, 둘째가 오늘 조리원에서 나오는 모양이더라. 우리가 가서 애 산바라지라도 좀 해주자. 네? 어머니, 저도 이제 겨우 몸 푼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산바라지를 해요? 넌 애 낳은 게 처음도 아니잖아. 둘째는 해보는 것도 서툴 텐데. 친정 부모님도 두 분 다 미국에 계시니 얼마나 막막하겠니? 그렇긴 한데 저도 아직 몸이 쑤시고 힘들어서요. 너 애 낳았을 때 생각해봐라. 친정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니? 근데 걔가 지 손으로 미역국 끓여 먹으려면 얼마나 서럽겠어. 요즘은 집으로 와서 애도 봐주고 산바라지도 해주는 모미를 부른다고 하던데 동서도 그걸로 소개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아니 우리가 있는데 왜 애를 남한테 맡겨? 그리고 애 아빠도 있는데 집에 남 모르는 사람이 드나들면 얼마나 불편하겠니? 둘째 내외가 좀 예민한 게 아니야. 그러니 더 이상 토달지 말고 내일부터 작은 애 집으로 와라. 물론 저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며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첫애를 낳았을 때의 막막함이 떠올라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곁에서 도와주는 친정엄마라도 계셨지만 동서는 부모님들이 외국에 계셔서 기댈 곳이 없으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아무리 싫다고 반항해봐야 결국 어머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몇 년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그래서 괜히 싫은 소리 더 듣기 전에 차념하고 동선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와 딸까지 데리고 동선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화를 내셨어요. 아니, 넌 여기가 무슨 보육원인 줄 알아? 둘째 몸조리 해주라고 불렀더니 왜 애들은 줄줄이 달고 와? 이래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럼 갓난쟁이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영지도 어린이집이 일찍 끝나서 도저히 왔다 갔다 하면서 등하원 시간에 맞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애들 둘 다 순해서 방해될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너는 친정어머니 계시지 않니? 애들은 친정에 좀 부탁하면 되지. 그걸 핑계라고 하는 거야? 네? 그건 안 되죠. 저희 엄마가 애 낳은 지 한 달 된 딸이 동서 산바라지 하러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애 아빠가 알아도 좋아를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도 큰아들이 성질내는 건 무서운지 한숨을 쉬며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아이 둘을 데리고 동선의 집으로 출근해서 미역국 끓이고 청소도 했습니다. 만일 저희 친정엄마가 그 모습을 보신다면 피눈물 흘리실 것 같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남편과 친정엄마에게는 비밀로 하려고 단단히 마음먹었죠. 그런데 며칠 후 의외의 사람으로 인해 비밀이 탄로났습니다. 저희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던 시동생이 점심을 먹다 무심코 제가 산바라지 하러 본인네 집에 드나든다는 말을 뱉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극도로 화가 난 남편이 제게 연락했더라고요. 당신 지금 어디야? 네. 아니 그게 지금 민수네 집에 있지. 다 알고 있으니까 둘러댈 생각하지 마. 그동안 당신 애들 데리고 그 집에 재수 씨 도와주러 다녔다는 게 사실이야. 아니 그게 당신 날 왜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만드니? 아무리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셔도 못한다고 버텼어야지.
당신도 쉬어야 하는 마당에 거기가 어디라고 애들까지 데리고 왔다 갔다 이러래. 더구나 이제 갓 태어난 애까지 데리고. 미안해요. 내 딴에는 당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내가 반찬 해고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남편이 어찌나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지 그 소리가 전화기 밖으로 흘러나와 어머님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셨죠.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흐르자 정말 얼굴이 붉어진 남편이 봉선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엄마 눈에는 교수 며느리만 보이고 손주를 둘이나 낳아준 큰 며느리는 안 보이세요. 이 사람도 이제 몸푼 지 겨우 1달 됐어요. 한창 조심하고 쉬어야 할 사람을 불러다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갓 태어난 애를 매일 바깥바람 쐬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어디 정상적인 일이에요. 내가 언제 애까지 데리고 오라고 했니? 저게 애 맡을 곳이 없다고 지가 끌고 온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 사람이 안 된다는 말도 못하고 제 눈까지 속이면서 이렇게 했겠어요. 엄마 진짜 저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손 이 사람이 공서 산바라지 좀 해준 걸 가지고 왜 이리 난리야? 내가 어디 제 멱살이라도 끌고 와서 하라고 했냐? 지가 친정 부모님도 곁에 안 계신 동서가 안쓰러우니까 좋다고 온 걸 왜 네 애미만 삼는 거야?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만삭인 사람한테 전복죽을 끓여 배달하라고 하질 않나. 몸통제 1달 된 산모한테 다른 산모를 돌보라고 하질 않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저 더 이상은 이 꼴 보고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엄만 잘난 교수 며느리랑 아들 손자나 끼고 사세요. 저희는 다시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야? 너 장남이라는 게 그게 할 소리야. 여자한테 빠져서 시골 가서 농사 짓겠다며 협박하더니 이제 아예 2년까지 끊자는 거냐. 이렇게 어미 가슴에 대못을 맞고도 네가 아들이야.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제 손을 잡고 아이들을 챙겨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 잠에서 깨어난 저희 큰애가 남편을 보더니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왔다. 아빠. 근데 왜 난 아빠가 하나야? 작은 엄마네 아가는 아빠가 둘이잖아. 나도 아빠 하나 더 가지면 안 돼? 아빠는 영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지? 그래서 아가는 아빠가 둘이나 되는 거지? 제 딸 영지가 그렇게 말을 하며 어머니가 안고 있던 봉서의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그 상황에 모두 어리둥절해서 봉서의 아이를 바라봤죠. 그러자 동서가 갑자기 침묵을 깨고 저희 딸을 향해 언성을 높였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주워 듣고 와서 떠들어? 형님, 애 단속 좀 잘하셔야겠어요. 그 말에 저도 동서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애가 자다 일어나서 잠꼬대할 수도 있지. 왜 그런 걸 가지고 소리를 질러? 애들 놀라겠어. 자신의 말 한마디에 어른들끼리 큰 소리가 오가자 딸이 적잖이 놀랐나 봐요. 제 딸이 울먹이며 제 옷가지를 꼭 잡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야. 영지 잠꼬대한 거 아니야. 진짜란 말이야. 아기는 아빠가 둘인데. 진짠데. 그러자 동서가 계속 저와 아이를 노려보며 아무 말도 못했고
화가 식지 않은 남편은 딸을 안아들고 그대로 동선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딸이 했던 말은 어린아이가 잠결에 생각 없이 뱉은 말 정도로 치부되어 잊히고 말았죠. 한데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 뒤 저희는 시동생의 연락을 받고 시댁으로 달려봐야 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시동생이 횡설수설하며 전화하는 바람에 남편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 시동생은 어두운 얼굴로 말이 없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채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어안이 벙벙해진 남편이 물었습니다.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왜 이러셔? 겨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불륜 말로만 들었지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불륜이라니. 알아듣게 말을 해봐. 우리 집에 처남이 와 있었던 거 알지? 집사람 사촌동생이라고 했잖아. 그래, 알지.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어디 강의할 자리 알아본다며? 엄마가 그 사돈 반찬 좀 해다 주라고 해서 너희 형수가 만삭으로도 반찬해서 갖다 줬었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했니? 근데 그건 왜? 근데 내가 보기에 이것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아무리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라고 해도 상식 밖으로 스스럼 없이 굴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고 핑계대고 얼마 전에 호텔 잡아주고 내보냈거든? 근데 며칠 전에 엄마가 그러시더라. 영지가 작은 엄마네 애기는 아빠가 둘이라고 했다고. 아, 그건 영지가 자다 깨서 그냥 잠꼬대한 거야.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잠꼬대를 한 게 이상하잖아. 엄마는 영지 때문에 집사람이 화났다고 영지를 탓하려고 꺼내신 말씀인데 내 감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몰래 내 머리카락을 가져다 나랑 친자 확인 검사를 했어. 오늘 그 검사 결과가 나왔고. 뭐? 그래서 설마 아니지? 하,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 내가 아니래. 나랑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쩐지 내가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일찍 나왔다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임신한 날짜가 안 맞으니 이 여자가 나한테 예정일을 속였던 거야. 다른 놈들이랑 실컷 즐기고서 결혼은 직업 좋은 나랑 했던 거지. 근데 옛버릇을 못 버리고 간도 크게 내 연남을 우리 집에까지 끌어들였던 거라고. 뭐라고?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시동생이 방에 있던 저희 딸을 불러 어르듯이 묻더군요. 영지야, 너 작은 아빠한테 그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싫어요.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작은 엄마가 엄청 화냈어. 영지 무서워. 아니야, 작은 아빠는 안 그래. 그냥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정말 화 안 낼게. 약속해. 그러자 저희 딸은 허락이라도 구하는 듯 저와 남편을 바라보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딸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작은 엄마 도와준다고 갔을 때 그 집에 있던 아저씨가 아기 보면서 그랬어. 날 닮아서 코가 어떡하네? 우리 아들, 내가 아빠야, 아빠 해봐, 아빠. 이렇게. 근데 그날 작은 아빠가 집에 와서 또 아가를 보면서
우리 아들 나 닮아서 잘생겼네 그랬어. 그러니까 아빠가 돌린 거 맞잖아. 딸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촌 동생인 적 속이고 집안에 들어왔던 남자는 사실 동서의 내연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내연남 둘 다 자신이 아이의 아빠라고 생각해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 길로 시동생은 친자 확인 검사지를 들고 동서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기를 들어 처남이라고 알고 있던 동서의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를 시동생네 집으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날아 나섰네요. 저는 기절할 듯한 시어머니와 아이들 때문에 집에 남아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죠. 남편이 나간 뒤에도 한동안 어머님은 마치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요. 이윽고 서너 시간이 흘러 남편이 시댁으로 돌아왔지만 시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아이들을 데우고 방에서 나오던 저는 남편을 보며 물었어요. 서방님은? 아니, 동서는 뭐래? 아니라고 하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어이가 없다. 왜? 정말 그 남자가 애 아빠래? 그럴 리가. 아니, 그 남자는 애 아빠가 아니야. 아, 그럼 그렇지. 동서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겠어. 아무리 간땡이가 본 사람이라도 어떻게 내연남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아니, 그 남자는 재수씨, 아니, 그 여자의 내연남이 맞는데 내 아빠는 아니라는 거야. 저는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재차 물었지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남자가 내연남은 맞는데 내 아빠가 아니라니. 친자 확인제는 분명히 서방님이 아이 친부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 둘 다 애 아빠가 아닌 거야. 처남이라고 속였던 그 남자도 자기가 애 아빠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고 하더라. 근데 얼마 전에 재수 씨가 병원에서 태어날 때 받아온 신생아 검사 결과지를 봤던 모양이야. 왜? 애들 처음 태어나면 병원에서 이것저것 신생아 검사를 해주잖아. 맞아. 혈액형이랑 뭐 산산적인 병이 있는지 검사해주지. 근데 그 결과지에서 혈액형을 보고 놀란 거야. 애가 재수 씨랑 자기 사이에서는 낳을 수 없는 혈액형이더래. 뭐야? 그럼 도대체 그 애는 누구 애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물어도 그 여자가 입을 안 열어. 동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쿵 하고 뭔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소파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연이은 충격을 감당하기 힘드셨는지 절도까지 하신 거죠. 저희는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정신 차린 어머님은 어이없는 말로 저를 기함하게 만들더군요. 난 물을 거 없던 우리 집안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물 좀 드릴까요? 아까 이것저것 검사해봤는데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나 봐요. 그냥 충격을 좀 받으셔서 잠시 정신을 잃으신 거래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머님의 곁을 지키다가 눈을 뜨신 게 반가워 이런저런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며 역점을 내시더군요. 그래, 신기한 구경하니 좋으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둘째라면 껌뻑 죽어서 이뻐했는데 이 사달이 났으니
너 지금 아주 고소할 거 아니냐?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서며 자기 어머니를 향해 외쳤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안에 이 난리가 났는데 아무리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언제 엄마가 하시는 말에 토달거나 거역한 적 있어요? 저랑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그 푸는 점을 받고도 참아온 거 누구보다 엄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 엄마 걱정돼서 장모님까지 불러서 애들 맡기고서 여태 여기서 엄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엄한 사람한테 화를 내세요? 아, 신기하고 귀한 구경이니 놓치기가 싫었겠지. 둘째만 끼고 도느라 저는 홀대한 시애미가 제대로 뒤통수 맞은 꼴이 얼마나 기분 좋겠냐?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재수 씨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자꾸 이러시냐고요. 너야말로 오미가 이런 꼴을 당하고 누워있어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마누라 편만 들어? 생각해보면 이게 다 저 물건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 생긴 일이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 집안 말아먹는 거 얘도 아니라더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재수 씨가 바람 피운 게 왜 이 사람 탓이에요? 내가 큰아들 저런 애한테 홀랑 넘겨주고 얼마나 옥장이 무너졌는지 아니? 그래서 둘째는 꼭 잘난 여자랑 결혼시키겠다고 쫓기듯이 혼세 치른 거 아니냐? 애가 어떤 인간인지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못하고 그저 큰 며느리보다 나은 여자면 됐다고 생각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애초에 네가 멀쩡한 여자들과 흡족한 결혼했으면 내가 왜 둘째 혼사를 그렇게 치렀겠어. 그러니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바로 저 물건이란 말이지. 저도 이제 정말 지치네요.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전부 이 사람 탓을 하세요. 저요, 지금까지 어머니 봐서 참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 때문에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말려서 참은 거라고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엄마 하시는 거 보니 앞으로도 집에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다 이 사람만 탓하실 것 같네요. 그렇게 계속 사람 피를 말리실 텐데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뭐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시는 저희 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상황이 좀 달라졌나 했더니 역시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고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내 가족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곁에 둘 수 없죠. 그게 엄마라고 해도요. 뭐? 그래서 너 정말 이 애미를 안 보고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고작처럼 볼 거 없는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어미를 버리겠다고?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내 자식 둘이나 낳아준 이 사람이죠. 다행히 엄마, 별 이상은 없다고 하니까 영양제 맞고 태어나세요.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예, 너 그거 진심이냐? 어미를 병원에 혼자 버려두고 가겠다고? 예, 예. 어머님의 포효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전혀 흔들림 없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듯이 말했어요. 다시는 엄마한테서 오는 어떤 연락도 받지 마. 이건 가장으로서의 명령이야. 알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단호해 저는 감히 입도 뻥끗할 수 없었답니다.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지
저도 겁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퉁미박산난 시동생네 사연은 남편을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가 또 다른 내연남의 정체를 그렇게나 꽁꽁 숨겨두었던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더군요. 아이의 친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제3의 인물이었어요. 바로 동서가 가르치던 대학의 학생이었던 겁니다. 사제지간이던 두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미래를 즐기다 아이가 생겼다던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또 다른 내연남이 있었기에 동서도 그 아이가 누구 아이였는지 태어날 때까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연남 하나가 친부가 아닌 걸로 밝혀졌으니 나머지 한 명, 바로 그 학생이 친부였던 거죠. 그런데 이혼하는 법정에서까지 아이의 친부를 함구하던 동서의 노력은 어이없는 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이혼하고 얼마 뒤 군입대를 앞뒀던 남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와 술을 먹다 이 사실을 떠벌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과의 스캔들이 일파만파 퍼져 학교는 뒤집어지고 동서는 파면당하고 말았다네요. 동서가 그 남학생과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가지 혜택까지 줬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이 일로 두 남자에게 상간남 소송을 하고 한 푼이라도 원 없이 하자며 시동생을 설득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믿기 힘든 사실에 충격을 받은 시동생은 모든 게 다 싫다며 고소를 포기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의 고통에 한동안 함께 마음 아파하고 신음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하셨죠. 예, 이걸 어쩌냐? 왜 그러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시동생이 글쎄 산에 들어간다면서 편지 한 장 딸랑 써놓고 없어졌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산에 들어가다니요? 스님이 되겠다는 거야. 자기는 여자도 싫고 세상도 싫댄다. 이를 어쩌면 좋니? 네가 얼른 큰애한테 말해서 민수 좀 데려오라고 해라. 어서. 저는 황급하게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외로 덤덤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 민수가 나한테 먼저 연락했더라고.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더라. 그럼 어떡해. 서방님 정말 스님이 되겠다는 거야? 어머님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나셨어. 내가 얘기해봤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엄마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다면서 원망을 좀 하더라고. 그래서 당분간 엄마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그래서 머리 좀 식힐 겸 여기저기 여행을 할 모양이야. 지금은 일단 경상도 어디 사찰에 들어가서 마음을 좀 다잡고 싶다고 하네. 아, 그래도 당신이랑은 연락한다니 그건 다행이네. 참, 그리고 민수가 당신한테도 미안하다고 꼭 전해달래. 엄마가 자기 처만 싸고 도는 거 알았는데 자기가 말리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벌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 어머,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가장 큰 피해자는 서방님인데. 그렇게 서방님이 훌쩍 집을 떠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남편에게는 연락해오고 저희 아이들 옷도 사서 보내주곤 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일절 연락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가끔 제가 남편이 기분 좋은 틈을 타 슬쩍 이런 말을 묻기도 합니다. 자기야, 어머님도 서방님 못지않게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어머님은 언제까지 저대로 혼자 계시게 될 거야? 혹시 엄마가 자기한테 또 연락하셨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엄마 전화 받아주는 거 알아. 그건 천성이 착한 자기가 엄마한테 막대하지 못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난 아직 엄마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당분간은 자기랑 엄마 만나게 할 생각 없어. 그렇다고 당신 놔두고 나 혼자 엄마 만나러 가고 싶지도 않고. 우리 애들 미워하신 거 생각하면 나도 아직 섭섭한 마음이 그대로야. 저는 그 대화 이후로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모는 너그럽고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상징이죠. 하지만 부모라고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에게 내보이며 자랑하고 싶은 과시욕과 속물근성 때문에 두 아들에게 버림받고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네요. 그런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밥 한 덩어리를 입에 물고 백지도 씹어 넘기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어머니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 망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렵게 얻은 저의 행복을 지키면서도 남편의 가슴에 한이 남지 않을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을 기다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